아, 오늘은 예외에 대해서, 예외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외. 그래서 노트 5까지 열심히 진도를 나가서 여기까지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외. 그러면 예외를 우리가 언제 생각하냐면은 함수를 구현할 때,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메소드를, 함수를 구현할 때 이 함수가 정상적인 경우에 뭘 해야 되는지를 짜야 되겠죠. 정상적인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었던 은행의 예제에서 은행의 인출 메소드다. 그러면은 주어진 금액만큼을 잔액에다가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되게 구현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어떤 함수를 짤 때는 그 함수를 짜기 위한 알고리즘이 매우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쉬울 때도 있다 이거죠. 쉬울 때도. 근데 쉬울 때도 있지만 그 쉬운 것만 하고 나서 한다고 해서 다 그 함수가 제대로 작성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함수에서는 항상 함수를 작성할 때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려는 이 함수에서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내야 돼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기술이다. 이걸 못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시행될 때 죽겠죠. 이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인출 메소드의 경우에서는 보통 예외를 우리가 찾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인자들이에요. 함수가 인자들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인자들이 제대로 된 값이 와야 되는데 제대로 된 값이 안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안 올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함수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조건문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은행의 인출 메소드의 경우에는 빼는 거였구나. 내가 입금 메소드 설명했어요. 근데 인출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제 인자가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물론 0인 경우도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코드적으로는, 그렇죠? 코드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실제로 0원 인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를 처리해줘야 돼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조금 특성이 달라요. 요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하여튼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가서. 오타도 있네.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이제 함수를 작성할 때 이 함수가 실제 해야 되는 일,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일 말고도 혹시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외적인 일은 주로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인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문제를 말합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어마운트가 음수로 들어오는 거는 전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전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하고 개발 이후 두 가지로 우리가 예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개발 과정에서는 예외 처리를 함으로써 오류를 발견하고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발견 및 수정하는 거고요. 개발 이후에는 예외가 발생하여도 프로그램이 계속 수행될 수 있게끔, 죽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내가 예외 처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고, 개발 이후에도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 그리고
개발 이유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개발이 완료돼 배포돼서 사용자들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프로그래머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예외에 대해서도 다음을 보장해 줘야 돼요. 어떻게? 사용자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알리고 현재 작업을 좀 저장해 주면 좋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우아하게 종료한다는 건 뭐냐면은 혼자만 죽어야 된다. 얘가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거의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다는 거의 역할이 프로그래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아하게 종료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컴퓨터를 써봤으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프로그램 하다가 프로그램 죽어버렸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뭐 게임을 하다가 그러면 블루 스크린 뜬 적 있죠. 블루 스크린 몰라요? 블루 스크린? 그래서 그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 켜야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문제는 프로그램의 문제라기보다는 뭐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잘못이야? OS의 잘못이에요. OS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OS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하게 종료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기대하지만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운영체제가 해줘야 된다.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그 환경이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 그 그림을 제가 좀 추가했는데 프로그래밍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은 사용자 입력 오류를 고려해줘야 되겠죠. 사용자랑 인터랙션 하는데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사용자의 입력 오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것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입력 오류를 줄여주는 게 우선돼야 돼요. 인터페이스 잘 만들어서.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 생일 입력하는 거를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넣어놨는데 이게 제일 나쁜 예제겠죠. 이거는 막 여기다 내가 100 넣고 뭐 99 넣고 막 이상한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입력만 받은 거니까. 그렇죠? 여기다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류는 알 수 있고 그걸 체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용자가 뭔가를 잘못된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잘못된 값을 넣을 수가 없죠. 뭐 자기 생일이 아닌데 엉뚱한 생일을 넣을 수 있어도 연도에 없는 값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용자 입력 오류는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도 잘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인터페이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오류를 사용자가 범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뭐냐에 따라서 얘는. 그 다음에 장치 오류. 내가 컴퓨터와 연결해서 쓰고 있는 장치들에 오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린터 용지가 부족한 경우. 그럼 프린터하고 컴퓨터는 통신이 돼서 알려주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화면에 띄워가지고 사용자에게 용지를 집어넣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죠. 저것 때문에 시스템이 죽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저런 게 있고요. 물리적 제한. 하드디스크 공간 부족. 하드디스크, 뭔가 내가 영화를 열심히 다운받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죠. 내가 관리를 잘 안 해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이걸 거예요. 실행시간 코드 오류. 코드를 잘못 짰어. 뭐 예를 들면 배열을 쓰는데 색인값이 변수를 쓰고 있는데 뭐 마이너스 1이 됐다든지 뭐 용량이 10인데 10, 11 뭐 이런 걸 썼다든지 그러면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고려해야 되는 오류인데 우리는 주로 요거를 없애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얘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얘는 뭐부터 해야 된다? 요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 객체지향 언어에서 사용하는 예외 처리 기법 말고 기존에 그냥 구조와 프로그램에서 C에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해왔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그거의 반환값을 보고 반환값에 따라서 이 함수가 제대로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고 제대로 동작됐으면 그냥 계속하고 아니면 뭔가 딴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을 쓰니까 코드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번거로워요. 번거롭다. 프로그램 하기가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이제 뒤에서 배울 예외 처리라는 객체지향에 쓰는 기법이 번거롭지 않냐? 항상 번거롭습니다. 예외 처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번거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거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도 있죠.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는 함수가 원래 반환값을 주는 건데 그 다양하게 줄 수 있는 반환값을 줄 수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뭘 이용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 코드 자체.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때 기존에 썼던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프롬프트 할 때 오류 코드로 쓸 수는 없어. 얘는 원래가 반환값이 있는 함수야. 그래서 그 반환값은 내가 다른 데로 쓰는 거지 오류가 났는지 여부를 볼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듭시다. 항상 여러분들은 대꾸를 안 하니까 C에서 그런 게 있다. 배열에서 정수 배열에서 요 키값을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찾으면 찾은 위치를 반환해 준다. 그러면 이 인트를 통해서 없었을 경우 만약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없었을 경우에는 뭘 반환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반환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정확한 정답은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범위에 있지 않은 것들은 내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말고 S1 만약에 두 개의 문자열을 C에서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하는 함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같으면 0, 얘가 더 크면 양수, 얘가 더 크면 음수,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오류가 났을 때 뭔가 다른 거를 표시할 수 있는 요 반환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0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크면 클수록 더 크다는 뭔가 의미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때
이거 가지고는 뭔가 문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환값을 가지고 뭔가 어떤 오류나 문제점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이런 경우에 반환값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꿀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 별로 어려운 생각. 요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역 변수를 써요. 전역 변수 하나 세팅해 놓고 그 전역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서 전역 변수를 한번 먼저 봐요. 그래서 그 전역 변수 값이 뭐 0이면 문제가 없었고 뭐 1이면 무슨 문제, 2면 무슨 문제, 3이면 무슨 문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어요. C에서는. 전역 변수를 세팅. 왜?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값을 통해서는 반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옛날 C에서는 뭘 썼다?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를 써서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요. 얘는 이 옛날 방식에서는 어디서 처리해야 되냐면 함수가 끝나자마자 처리해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데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늦어버리니까. 그래서 함수를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유연하지가 못해요. 함수가 끝나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외에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호출한 측에서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외 처리도 비슷한 측면인데 조금 이건 좀 개선이 돼요. 호출한 측에서 검사를 안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짜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가 실제 정상적인 것보다도 더 많아요. 오류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준다. 항상 검사해야 되니까 영향을 주겠죠. 문제가 없어도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울 예외 처리 기법은 요 두 개는 확실히 개선이 됐어요. 요 두 개는. 요 빨간색으로 생긴 것. 요 두 개는 조금 개선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번거롭고 정상적인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외 처리, 그러니까 모던한 프로그램 언어에서 쓰는 구조화된 프로그램 말고 최근의 언어들에서 쓰는 예외 처리 기법의 기본적인 생각하면 실패하면, 예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동하자. 처리하는 곳으로 어떻게든 가는 거예요.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 이동하는 곳이 아주 자연스러운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 이렇지 조금은 여기 보시면 유연성이 없다 그랬는데 얘는 약간 있다. 유연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패와 연관된 처리들을 묶을 수 있도록 하고 묶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A, B, C를 실행해야 되는데 A가 제대로 안 되면 B, C는 실행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들을 묶어서 뭔가 처리해가지고 A에서 예외 처리가 되면 얘 두 개는 자동적으로 실행 안 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와 연관된 처리를 묶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어떤 메소드가 어떤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프로그램 주 로직에서 오류 처리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다. 제외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가독성과 수정이 용이하다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솔직히. 주장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오류 처리 위치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반환 타입을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반환 타입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리고 객체 제한 개념까지 도입하면서 예외 처리를 하는 곳에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내줄 수 있다. 보다 더.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은 그냥 오류가 났다는 거. 마이너스 1이면 오류가 났던데 그 마이너스 1이 무슨 이유에서 마이너스 1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그 예외 처리하는 곳에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점에 불구하고 하지만 여전히 현재도 같이 쓰고 있다. 예외 처리 기법도 쓰고 반환 타입을 이용한 검사도 쓰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갖고 뭔가 없었다든지 뭐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옛날 방식도 좀 쓰고 같은 경우면은 새로운 방식을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 번만 보시면 이게 옛날 뭔가 그 C에서 짰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직원 정보를 추출하는 어떤 특정한 직원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 코드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는 거죠. DB를 업데이트.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DB가 접촉이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고 저장식 뭐 이렇게. 그러니까 코드를 보면 실제 해야 되는 일보다도 예외 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새 방식에서는 이렇게 짜요. 그냥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try라고 하는 구분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다가 캐치절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코드는 이 try 안만 보면 돼요. 다른 건 무시하고 만약 코드를 내가 읽고자 한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은 읽지 말고 try 부분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을 여기다 코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떼내서 함수를 만들어요. 그럼 이 함수에서는 예외 처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 그냥 정상적인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는 이 함수를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 예외 처리가 들어있는 거지. 코드를 읽을 땐 얘만 읽고, 실제 실행은 요걸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update employee나 함수가 여기에 트라이저에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가독성도 높일 수 있고 좋다. 구분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문법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예외 처리라는 거는 프로그램 문장이 수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기성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처리해 주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비동기적인 게 뭐냐? 물론 이거는 예외가 아니지만 마우스 클릭이라는 건 사용자가 마우스를 언제 클릭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거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예외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예외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그 이클립스를 한번 띄워보세요, 다들.
이클립스를 띄우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 클래스를 하나 메인을 갖게끔 해서 만들어 주세요. 이름은 중요하진 않고요. 이클립스를 실행시키고 프로젝트 만드시고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는데 메인을 가지게끔 해서 만들어 주세요. 네 줄 프로그램 클래스를 만드신 분은 메인에 요 네 줄을 만들고 실행을 해보세요. 너무 프로그램 유치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 코드에는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죠? 여기 클래스 이름에 써놓은 것처럼 divide by zero. 0으로는 나눌 수 없는데 0으로 나누고 있죠. 0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뭐라고 나와요? exception in thread main java.lang.arithmetic exception 땡땡 divide by zero at 무슨 점 main 7번. 그래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왜 예외가 발생했냐면은 코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데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쵸? 0으로 나눠버렸으니까. 7번. 어디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메인 함수에서 7번째 줄 때문에 예외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다 보면 이거를 수없이 만나요. 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오류 있게 짜니까.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뭘 통해서 알아요? 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얘를. 위치도 알 수 있고. 아까는 그냥 메인에다가 다 넣어놨는데 메인에 있던 세 줄을 다른 함수에다 집어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인에서 에러가 났어요. 메인에서 먼저. 어디서? 9번째 줄. 그 다음에 그 메인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F에서 갖고 6에서 6번째 줄에서 최종적으로 예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F를 실행했는데 F가
F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함수 호출 흐름. 영어로는 stack trace라 그래요. stack trace. 그래서 stack이라는 거는 stack memory라고 하는 거는 함수들이 호출할 때 그 생기는 공간들을 말해요. 그러면 F 함수가 실행하면은 F 함수는 공간이 생기고 이거는 이 공간은 F 함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돼요. 근데 이 공간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뭘 했어요? F 함수를 불렀죠. 그럼 그 위에 메인이라는 거 위에 F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F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F가 실행되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 얘가 호출됐는지를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버깅 할 때 이게 죽으면은 요 흐름을 잘 보세요. 얘에서 죽었는데 얘가 메인에서 불러서 죽을 수 있고 또 다른 데서 불러서 F를 불러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흐름으로 여기까지가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됐는지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원인을.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출력되는 요 오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문법 오류가 나면은 여기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컴파일러가 메시지를 줘요. 무슨 문법 오류다. 그러면 그 문법 오류는 그 메시지를 보시고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클립스엔 또 뭐가 있어요? 자동 수정 기능이 있죠. 그리고 갖다 대면은 여러 가지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옵션 중에 내가 보고 하나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법 오류는 없어요. 문법 오류는 없는데 실행했더니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봐야 돼? 요거를 보고 어디서 내 코드가 죽는지를 발견해내고 그 부분에 다음에 실행하면 그 부분에서 죽지 않게끔 처리를 해줘야 되죠. 물론 이런 죽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은 실행됐는데 내가 원했던 값하고는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논리 오류예요. 얘는 실행 시간 오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이 예외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위치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왜 죽었는지는 뭘 보면 돼요? 요걸 봐야 돼요. 요거를. 예외가 발생했는데 그 예외 이름이 뭐냐? 자바랭의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라이브러리에는 여러 종류의 예외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활용을 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산술 예외예요. 그러니까 연산하는 과정에서 어리매틱 연산하는 과정에서 죽은 거예요.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충 설명이 와요. 이게 뭐냐? 디바이 바이 제로. 여러 가지 산술 오류 중에 무슨 오류예요? 0 나누기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도면 쉽게 해소할 수 있죠. 내가 사용하던 어떤 값이 0을 가졌구나. 잘못해서. 그럼 바꿔주시면 이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이런 거고요. 아까는 실행했더니 프로그램 끝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끝이라는 문장이 출력됐어요? 안 출력됐어요? 출력이 안 됐죠. 왜냐면 그 전에 죽었으니까 출력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똑같은 코드인데 프로그램 끝이 출력이 되고 정상적으로 종료했어요.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근데 예외는 실제 발생한 거예요. 예외는 발생했지만 그 예외를 내가 잡아가지고 처리했어요. 뭐 별거 처리한 건 없지만. 그래서 try catch 하고 있습니다. try라고 하는 거는 그 try 절에 있는 거를 예외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실행해 보겠다.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그냥 실행이 돼요. 근데 실행하다가 Z를 만났어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 하하가 출력될까요? 안 될까요? 하하. 네. 하하는 출력이 안 돼요. 왜? try에 있는 거를 쭉쭉 실행하다가 여기서 꽉 난 거예요. 그러면 일로 가요. 캐치절로. 그래서 캐치절에서 발생된 예외를 잡는 거예요. 잡아요. 잡으면은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소하기 일을. 근데 지금은 뭔가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왔다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끝. 그래서 try catch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내가 잡는 거예요. 기존에는 누가 잡았을까? 여기서 출력됐을 때는 JVM이 잡은 거예요. 근데 JVM이 잡는 거를 막고 내가 대신 잡아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시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발생된 예외는 try catch로 잡는 예외는 아니에요. 디바이브와 제로는 잡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시 짜가지고 그런 예외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구조적인 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구조적인 거. 그래서 앞으로도 두 가지 이 예제를 통해서는 여기에 예외 메시지들이 이제 프로그램 시행할 때 출력될 수 있는데 이 예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거기에서는 어떤 흐름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죽었는지가 나오고요. 그 죽었을 때 죽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외 처리를 할 때는 try catch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요 메시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예외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프로그램에 논리 오류가 있으면 발생이 돼요. 아까처럼 0 나누기, 배열 색인 오류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문제의 발생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는 뭘 쓰냐면은 throw라는 문장을 써요. throw. 그래서 예외는 내가 그 발생된 위치에서 던지는 거예요. 예외 객체를 던지게 되겠고 그게 뭐예요? throw예요. throw가 던지는 거고 그럼 던진 거를 받는 건 catch하는 거예요. catch. 그래서 throw, try catch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throw 할 때 뭘 던지냐면은 예외 객체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예외 객체. 그러면 이 예외 객체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예외 클래스를 정의해 가지고 그것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 드려볼게요. 예외 처리와 관련된 문장들, 새로운 이제 문장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반환값을 통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예외를 직접 발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스로우에서 스로움을 이용해서 예외와 관련된 정보를 발생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어마운트가 0이거나 작으면 디포지트 하는데, 입금하는데 정상적인 경우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스로우라는 문장을 써요. 스로우 문을. 그럼 스로우 문 뒤에는 객체가 와야 돼요. 객체. 근데 여기에 뭐가 왔어요? new 뭐가 왔죠?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해서 던지는 거예요. 객체를. 근데 여기에 쓴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외예요. illegal argument exception. 그리고 여기에 문자열을 주게 되면 그 문자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나타날 때 이제 사용이 돼요. 그 문자열을. 그래서 그 문자열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같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메인에서 F 함수가 호출됐어요. 그리고 F 함수도 끝나기 전에 G 함수가 호출됐고요. G 함수 실행하다가 H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실행되다가 여기서 스로우 문이 나타난 거예요. 스로우 문이 실행됐어요. 아니면 뭐 스로우 문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디바이드 바이 0을 해가지고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예외 객체가 던져집니다. 그럼 그 예외 객체가 어디로 던져지냐면은 H를 호출한 상위 함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H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는 어디로 가요? G로 던져져요. G. 요 H를 호출한 위치로 예외 객체가 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잡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잡아서. 근데 내가 잡아서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G도 종료가 되고 다시 그 공이 하나 위로 올라가요. 또 여기서 안 잡아요. 그럼 또 올라가요. 여기서 안 잡으면 메인도 종료가 되고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어디까지 온 거예요? JVM까지 와요. 그럼 JVM이 오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이고 콘솔에다가 그 예외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출력해줘요. JVM. 그러면 지금 H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 H와 관련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몇 군데예요? H에서 예외가 발생했다. 몇 군데? 세 군데예요. G나 F나 메인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선 처리 못해요. 뭐 A라는 함수가 여기 어디 있는데 이 A 함수에서는 얘가 예외 발생하면 갑자기 얘가 실행된다? 그렇게는 프로그램 못 짜는 거예요. 얘에 호출되는 어떤 흐름 내에서 여기서 아니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반환값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서는 반드시 어디서 처리했어야 돼요? G에서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G에서도 할 수 있고 F에서도 할 수 있고 메인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좀 더 유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있어서 예외가 발생하면 항상 그쪽으로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 과정에서만 할 수 있고 만약 예외가 발생했는데 어디서도 그거를 잡지 않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JVM. JVM이 잡아버리면 JVM은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예외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트라이 캐치를 해야 되겠죠. 애매하다. 그래서 요 던져지는
예외 객체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름이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에요. 그럼 이거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인자가 illegal하다. 합법적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영이면 올바르지 않은 거 맞죠? 그래서, 비슷한 이름, 이 상황에 잘 설명하는 예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새로 안 만들고 그냥 이걸 쓰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처리할 수 있는데 얘는 좀 뭔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얘랑은. 그래서 잔액 부족이라는 건데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형태의 이름을 가진 예외를 새로 정의해 주면 되죠. 새로 정의해서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하듯이 내가 프로그램 짤 때 내 프로그램에서 조금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말고 조금 새로운 이름의 예외를 처리해야 되면은 얘를 정의하는 거예요. 시스템 사용자 정의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합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를 클래스를 쓰는 거의 이점은 뭐냐? 첫 번째로 가독성이 향상이 돼요. 여기 이름을 더 적절한 걸 쓰겠죠. 얘를 써도 괜찮은데 얘보단 얘가 좀 더 요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적절하지 않아요? 잔액이 부족한 거다. 그래서 가독성이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발생 위치가 제한적이다.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새로 정의한 클래스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만 쓰여져요? 내 프로그램 내에서만 쓰여지겠죠. 다른 데서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어때요? 얘는 내 프로그램 내에서 내가 이렇게 발생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시스템 내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쓸 때에도 어떤 함수를 내가 호출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잘못 호출해가지고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는 내 프로그램에 내가 짜서 그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호출했는데 그 라이브러리에서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은 어떤 내가 라이브러리를 함수를 호출했는데 얘를 발생시킬 수는 없죠. 그렇죠?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런 애는 알지도 못하는 애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는 내가 이렇게 코딩한 곳 말고는 발생되지가 않아요. 얘는 여기 말고도 시스템 라이브러리 호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의.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한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할 때 부족한 잔액을 여기다가 이 객체가 유지하게끔 해서 발생시킬 수도 있고 계좌 객체를 여기다가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니까 클래스를 정의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멤버 변수 함수들을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얘를 정의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 객체를 만들어서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넣은 다음에 걔를 던져주면 되죠. 그럼 받은 데에서는 얘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 다 추출해가지고 조치 취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문법입니다. 수로. 그래서 내가 함수를 짠다. 함수를 짜요. 그럼 정상적인 경우에요. 이게 balance minus equals amount. 그러면 정상적이 아닌 경우가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상적이 아닌 경우도 특성이 다르면 나눌 필요가 있고 나눈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예외를 발생시키게 코드를 짤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반환값을 줘가지고 true, false를 줘가지고 예외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경우면 이런 방식이 좋다는 거고 이 두 개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 동안에 얘 예외와 얘 예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적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